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목록을 전격 공개한 한국당이 이번엔 조국 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청와대 민간인 전방위 불법 사찰 의혹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의원은 특감반 사태 물타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관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정치권을 휩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제 이제 한국당에서 첩보 목록 리스트를 공개를 했죠. 그다음에 바로 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 등 청와대 인사 4명을 직무유기 그리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고발했습니다. 자, 민간인 사찰 의혹을 계속 이제 한국당이 좀 꺼내고 있잖아요. 확대시키는 분위기인데 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 윗선이 이른바 민간인 정보 수집이라고 해야 될지 사찰이라고 해야 될지 아직은 정확히 할 수 없어요. 예. 용어도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민간에 대한 정보를 조직적으로 사찰했느냐, 수집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예. 과연 청와대 윗선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느냐의 여부인데 김태우 수사관이 지금 거의 뭐 하루에 한 건씩으로 폭로를 하고 있고 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뭐 100여 건을 이미 이제 화면으로 공개를 했잖아요. 그쵸.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김태우 수사관의 이 지금 무분별에 가까운 폭로로 완전히 지금 이제 정치권이 사찰이냐 감찰이냐 이 이제 프레임으로 말려든 상황인데 아무튼 이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김태우 수사관도 고발돼 있는 상황이고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어떠한 진실인가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데 한국당이 뭐 이 부분은 어쨌든 공세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야당으로서는. 그래서 야당은 어떤 총공세로 나올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예. 단지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제 국회 내에서도 그렇고 이게 검찰 수사 이후에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갈지 지금 아마 국정조사 특검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쪽으로 갈 공산이 크지 않겠어요.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이 부분을 이제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하냐의 문제인데 역시 중요한 거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사실 물들은 한 수사관의 어떤 폭로거든요. 이 폭로인데 그 청와대가 조금 처음에 미흡하게 대응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와대가 조직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썩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그래도 청와대에서는 분명히 어떠한 사안에 있어가지고는 더 이상 첩보 수집하지 말아라라는 지시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사안의 실체가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계속 확산되는 그런 경향으로 보입니다. 최 교수께서 쭉 상황 정리를 했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단은 한 1년 6개월이 지나면 한 3가지 현상이 아주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정부만이 아니라 집권 이후에 예.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집권당 내 권력 투쟁이 시작이 됩니다. 뭐 지난번에 이재명 논란도 그런 거고요. 두 번째 나타난 것이 이 무차별적인 낙하산 인사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인사를 하면서 나오는 거. 마지막이 이제 권력기관의 도덕적 해이예요. 이게 뭐 똑같습니다. 무슨 뭐 론로비 사건이라든지 지난 정부 때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비리 뭐 특히 이제 박관천 당시에 공직비서관 행정관이 했었던 얘기 거의 유사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면에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 감찰할 수 있죠. 감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감찰이 직무 범위를 넘어섰느냐 안 왔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지금 감찰의 직무 범위라는 거는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친인척 이걸 넘어섰을 경우에 감찰이 사찰이냐 감찰이냐로 가버린 거죠. 근데 애석하게도 민간인에 대해서 감찰을 한 것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것이 청와대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반부패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협조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잘못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어쨌든 간에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은 감찰이 아니라 사찰이 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현 정부 들어와서 이 청와대 내에서 이 감찰에 대한 부분들 특히 민정수석에서 3가지 특징이 있어요. 개인적 일탈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개인적 일탈이다라고 지금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적 일탈이 이렇게 일어났게끔 왜 그럼 방치해뒀느냐에 대한 전혀 그러한 해명이 없어요. 두 번째는 이런 개인적 일탈이 너무 장기적으로 지속화됐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 이루어진 부분인데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났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렇게 장기적 지속적으로 일어났는데 도대체 윗선에서는 뭐를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것 관리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 네.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무조건 이것은 개인 일탈이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사찰이라고 하는 DNA가 없다라고 하는 이 감성적 조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아무리 나와서 얘기를 해봤자 잘 몰라요, 내용을.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박경철 반부패 비서관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수석이 나와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정확하게 진상규명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만 침묵하고 있고 숨어 있다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자꾸만 스노우볼링이 되는 거예요.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청와대가 일단은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저는 왔다고 저는 봅니다. 결단이라고 한다면 어떤 결단을 의미하시나요? 가장 제가 그 바람직하게 보는 것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정치의 사법화. 이 정치 문제를 자꾸만 사법적으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사법의 정치화. 그렇다고 하면 정치의 사법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국회가 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저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조국 수석이 참석을 해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1차적으로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해명을 하고 예.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의원들의 여러 가지 그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이것을 검찰이 진실을 밝힐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거는 대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단순하게 정치적인 공세를 피해 나가려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나요? 이 문제를 또 뭐라고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본질을 넘어서는 것이고요. 핵심적인 민정수석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정말 책임지는 모습을 빨리 보여주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님께 두 가지 여쭤볼게요. 네. 이제 그 지난번에 104건의 그 목록 리스트 나왔잖아요. 거기에 최경환 의원이 얘기 있었거든요. 오늘날 언론에는 이제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 또 기업과 기업인의 어떤 민간인 사찰 동향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또 폭로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찰인지 감찰인지 왜 이 장시간 이렇게 뭐가 방치됐는지 정치적 목적은 정말 없었는데 시중에서 또 한간에서 언론에서 나온 얘기를 첩보 수집 단계에서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그 직무 범위 아니든 바뀌든 그걸 보고했을 뿐인데 이걸 가지고 정말 사찰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한 어떤 정의적 개념을 한번 이야기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국회 운영위 소집 문제 있잖아요. 네. 우리 김 교수님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 같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찰이라고 하면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아주 원론적 의미예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이제 감시하는 게 감찰이죠. 그러니까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찰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찰은 사실 감시의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감찰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서 어떤 비위가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 특별감찰반이니까 감찰은 그건 정당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청와대 이 특별감찰반이 현대판 암행어사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특정인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감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쵸.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로 다 조직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과거의 정권들에서 그게 정치적 목적이 됐건 무엇이 됐건 광범위하게 그런 어떤 관찰이 이루어져 왔어요. 아이오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국회에도 아이오가 있었잖아요. 그 감시하는 그런 반원들 아이오 다 폐지됐어요. 현 정부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관행들에 찌들어 있는 수사관들이 있겠죠. 오랫동안 그런 관행들을 해왔고 이 김태우 수사관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같이 일을 했던 수사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 과거 정권의 관행에 익숙해 있는 사람을 왜 썼느냐라는 비판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최경환 의원 건도 얘기했는데 그거는 최경환 의원에 관련된 그 민간인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목적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만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어쨌든 자신의 선에서 굉장히 많은 첩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보고가 된 것도 있고 보고가 되니까 이런 건 지금 정권과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일축한 것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는 공기관이 아니다 지금 이제 한국거래소 이건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도 했어요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가려져야 돼요. 중요한 건 어쨌든 어디까지가 사찰이고 어디까지가 감찰이냐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
역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특정인을 감시했던 것이냐가 역시 굉장히 본질이에요. 또 하나 이제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목록들이 나오니까 한국당은 이건 완전히 민간인 사찰이다라는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는 거겠죠. 근데 전 이것도 김태우 수사관의 무분별한 폭로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김태우 수사관의 처신이 자신의 비위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이 폭로하기 시작했던 거였잖아요. 그 전에 얘기 안 했던 거란 말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위가 나오는데 비위 의혹에 따라서 자기가 한 건데 한국당이 계속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이 불분명한 주장을 가지고 정치 공세로 하는 것도 일단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제가 아까 청와대의 어떤 뭐 실수 같은 것들 지적을 했습니다만 못지않게 한국당도 너무 이것을 정치 공세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운영의 이야기를 잠깐 운영이는 말이죠. 예, 예. 저는 일단 그 정치 공방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운영이 소집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조국 수석이 나와서 당당히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자꾸만 이 쟁점이 더 비화되지가 않지 자꾸 그때마다 건건히 해명한 식으로 가게 되면요. 민주당도 조금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겠네요. 전 민주당도 이럴 때는 이거 하자고 해야 해명해라. 되겠네. 왜냐하면 건건히 해명을 하다 보니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반부패 비서관 얘기하니까 왜 또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 안 하냐고 또 비판해요. 그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김의겸 대변인이 한다고 또 뭐라고 그러고 또 반부패 비서관이 발표하니까 왜 그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 안 하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정치 쟁점화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거 정권에서 사찰 문제가 항상 제기돼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당하게 운영이 열어서 밝힐 걸 밝히고 어떤 면에서 좀 조직 관리가 좀 미흡한 게 있었다고 사과하고 인정하고 이런 다음에 검찰서에 맡기면 돼요. 이걸 너무 정치 쟁점화하면 지금 민생도 어려운데 국민들은 별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 자꾸만 정치 쟁점이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정치 쟁점적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는 적폐 청산을 하기 위해서 탄생한 정부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민간인 사찰 문제를 포함해서 잘못된 일탈 행위에 대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온 정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정치 공세라고 넘어가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직무 범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문제와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이게 감찰이냐 사찰이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범위를 넘어섰고 만약에 지시까지 있었다고 하면 그거는 100%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지시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말이 지금 서로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시한 적이 없다 그러고 김태호 행정관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그거를 입증해 줄 수 있는 텔레그램이 지금 삭제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양날의 칼인 거예요. 이 김태호라는 사람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대신 전 정부는 정보를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6급 비서관의 이 행정관에 의해서 지금 막 이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MB 때도 있었고 박근혜도 있었고 현재 국가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자기의 생존 전략으로 썼던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정원이 그동안 담당했었던 아이오 제도를 폐지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보를 딱 한 군데서만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그게 바로 민정수석의 감찰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 김태호라는 사람은 알고 있고 텔레그램이 삭제됐기 때문에 나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확인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개인 비리를 막기 위해서 폭로한 거라고 덮어주기에는 이걸 정치 공세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정확하게 이 문제와 관련돼서 국민들에게 밝히지 못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1년 6개월, 2년 가까이 오면서 나타난 현상에다 더불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긍정보다 부정이 많아지는 그러한 크로스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아직 공세적인 거로는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게 수동적인 거로 해서 이 방어하려고 그러지 말고 결국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런 태도를 보여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래서 쟁점이에요, 이게. 청와대는 어쨌든 이것이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청와대의 미흡한 대응은 저도 지적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운영위에 나와서 당당히 밝혀야 된다는 건데 한국당이 지나치게 이것을 정치적 쟁점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쟁점이죠. 다르니까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단어를 이렇게 반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김 교수가. 또 하나 문제는 청와대가 굉장히 부적절하게 처신한 게 있어요. 미흡하게 대응한 건데 과거의 사찰이라는 건요. 지속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제가 볼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김수석관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첩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단지 청와대가 그걸 왜 그 방치했느냐라는 지적에서는 자유롭기 어려워요. 그래서 청와대는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로 진실이 있겠죠. 예. 근데 이건 검찰 수사에서 밝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거는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국회에서도 밝힐 건 밝혀야죠. 그러니까 국정조사나 이런 거 나오면 응할 거 응하고 운영이 소집하면 그 운영에 나와서 저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국 수석 얘기해라. 단지 이 부분은 청와대도 너무 지금 약간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 부적절하고 미흡했던 건 사과하고 그러나 우리는 사찰한 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혀야 돼요. 그런 다음에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정치의 뭐 검찰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네. 사법화 이런 데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로 공이 넘어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본격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원래 배정이 됐었다가 수원지검으로 옮겨갔는데 이게 이관이 된 걸 가지고도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떠한 그 조치를 취해도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만큼 조금 전에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치 쟁점화됐다는 얘기는 검찰이 어떠한 그 예를 들어 결론을 내리더라도 야권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라든지 청문회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이 문제가 밝혀질 때까지 조용히 그 다른 걸 민생을 챙기자라고 했을 때 야당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나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일차적으로 운영위를 빨리 열어서 일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고 두 번째는 안 되면은 청와대가 저렇게 당당하고 우리는 사찰이 없었고 한다면 국정조사 받겠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건도 그렇게 사찰의 DNA가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당당하게 국회 차원에서 조사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만약에 안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청와대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맞구나 얘기를 하지. 자꾸만 이거를 검찰이 끝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정치 쟁점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오히려 청와대도 그래서 그게 당당해야 답인 된다. 줄은 알 거예요. 이런 하지만은 게 뭔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아니,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답을 못 하는 것 같은데. 맞는 말씀이 예,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 국정조사라는 게 대단히 정치적인 거잖아요. 수사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서 안 밝혀진 것들 국민이 알아야 될 것들이 국조에서 많이 밝혀져요. 그렇죠. 지난번에 작년 12월 올해 1월에 그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에서 많이 예. 밝혀졌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사찰 지금 프레임을 계속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야당에서는. 그게 사찰인지 감찰인지 뭐 최종적으로 저도 단정할 수 없겠으나 문제는 국정조사 되고서 이건 엄청난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은 그게 부담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떳떳한 무조건 국조에 응하라라고 얘기할 수만도 없어요. 사실은 여권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점을 우리가 같이 균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김성태 의원 딸 KT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어제 적극적으로 이제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방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국조도 함께하자. 본인도 수용할 테니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 역지안에 대해서? 왜 시점이 이때냐라는 거가 문제 핵심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동안 뭐 좀 잘 아시지만 김성태 전 원내대표라는 거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 프로세스? 특혜 의혹 때문에 단식까지 한 사람인데 그럼 그때 왜 이 문제를 내세우지? 다 지나고 나서 물론 이제 그때는 원내대표라니까 힘이 있으니까 공격은 못하다고 지금은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냐라는 걸 넘어서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회가 왜 존재하죠?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제도화장으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갈등을 조정하는 게 국회의 기본적인 하나의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정조사라는 것을 굉장히 뭐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의회 과정을 보면요. 거긴 청문회로 시작해서 청문회로 끝납니다. 근데 미국엔 4가지의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있어요. 인준청문회, 조사청문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입법청문회, 그리고 감사청문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청문회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다반사적으로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이 발생될 때 즉각적으로 합니다. 그래야지 이러한 파장을 조기에 막아버리고 중요한 것은 어떠한 세력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의 조사청문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조사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탈행위가 일어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예.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민정수석의 감찰 행위가 모든 독점적 상태에 있는 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도 중요한 하나의 쟁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국정원이 국내 문제에 거의 개입을 안 해요.
이런 문제까지도 새롭게 불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개 6급이 정보를 가지고 정권을 주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을 것이냐라는 것을 건설적 방향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자꾸만 이것을 여야의 대립적 관점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국회가 그런 기능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장으로 그거는 안 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이게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만들어낼 것인가도 한번 고민할 때가 머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 딸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딸 말씀하셨는데 예, 전 원내대표. 네, 예.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이 KT 스포츠단의 계약직으로 채용된 과정 이게 신문에 보도된 거였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이것도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근데 시점은 좀 애매하긴 해요. 왜 이게 2011년도에 벌어진 일이 꽤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2년 있다가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또 그 이후에 퇴사했다 안 했다. 이것도 진실이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전 원내대표의 말과 언론 보도의 그 주장이 다른데 여기서 지금 아까 질문의 핵심이 그거였잖아요. 왜 문준영 씨 특혜 취업 예. 의혹을 같이 물고 넘어지냐 이건데 이것도 같은 논리예요. 떳떳하다면 이것도 그야말로 국조 받으면 되죠. 김성태 전 대표도 원내대표도 왜 그 이미 다 지나간 그 대통령 아들의 그 특혜를 왜 여기다 끌어들입니까? 이게 다 그래서 정치 공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는. 김 교수님 말씀이 100번 맞는 말인데 그 미국 정치 얘기고 우리 정치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도 그렇고 여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야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떳떳하게 밝혀야 돼요.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거든요. 그 이걸 왜 자꾸 국정조사 하자는데 아니, 다른 얘기를 또 합니까? 이러다 보니까 양변으로 가는 것이고 전 결론적으로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그 딸의 이른바 특혜 의혹 이거에 그 대통령의 아들 특혜 의혹을 같이 하자는 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건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물타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하나 제안하니까 또 다른 거 역제안하는 거 좀 사실 좀 익숙한 풍경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서울시 교통공사 맞습니다. 국정조사, 뭐 채용비리 관련된 국정조사 하자고 하니까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된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당 여기에 대해 거부 반응을 했는데 이번에 오히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또 다른 국정조사와 관련된 것들을 또 역제안했기 때문에 이런 계속되는 서로 간의 이런 정치적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본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연합뉴스 TV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고용 세습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다 해야죠. 그게 원칙이 맞는 것이지 이거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강원랜드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그 강원랜드까지 포함시켰을 것이 나왔잖아요. 예.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채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정기획보고서가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돼야지만이 통과될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언제든지 쉽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뭐 대통령 아들 문제만이 아니라 박원순 아들 문제, 무슨 뭐 김성태 아들 문제, 하여튼 모두 다 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조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성태 의원도 제가 국정조사 같이 하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혹 있는 부분 속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상임위 차원에서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정조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다 보편적인 기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시작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야지 국회가 정말 나름대로 함께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전통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자꾸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식으로 빅딜식으로 가져간다는 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야까지 이렇게 상황이 번지다 보니까 뭐 국정조사, 그다음에 운영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뭔가 속 시원한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최창렬 영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